어느 평범한 주부에게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보험금을 받으려던 순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죽은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의 악질적인 장난이라고요. 하지만 전화 속 목소리는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남편의 말투, 남편의 억양, 남편만 아는 비밀까지. 모든 게 진짜였죠. 그리고 그녀는 알게 됩니다. 남편이 생전에 기억보험이라는 이상한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요. 인간의 목소리와 기억을 데이터로 저장하는 보험. 죽은 뒤에도 유족에게 말을 걸 수 있다는 믿기 힘든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었죠. 보험회사는 실험 대상자들을 계약으로 묶어두고 실험이 끝나면 증거를 없애기 위해 제거했던 겁니다.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살해당한 거였죠.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나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장례식장 안내 책자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남편이 평생 모아둔 보험 증서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보험 설계사였던 남편은 자신에게도 빈틈없이 보험을 들어놨더라고요. 종신보험, 암보험, 실손보험에다가 이름도 생소한 특약들까지요. 저는 그 많은 서류 뭉치를 보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남편은 혹시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오후에 보험사에서 첫 번째 연락이 왔습니다. 차분한 여자 목소리가 조의를 표하더니 보험금 청구 절차를 안내해 주더라고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서 들었어요. 그런데 통화가 끝나기 직전에 상대방이 한 말이 좀 이상했습니다. 유족분께서 직접 오셔야 한다고 계약 내용 중 일부가 특수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수한 조항. 그 단어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직 요금이 끊기지 않아서 화면은 켜지더라고요.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SNS까지요. 모든 게 남편의 체온처럼 생생했어요. 저는 마지막 통화 기록을 눌러봤습니다. 발씨는 제 번호였고 수씨는 남편 번호였죠. 사고 당일 오후 2시 47분이었어요. 저는 그 시간을 기억했습니다. 남편이 오늘 저녁은 집에서 먹자고 했던 마지막 통화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제 이름이 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전화를 건 적이 없었거든요. 손이 떨렸지만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들었어요. 남편의 목소리를요. 여보. 짧고 낮은 그 익숙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아직 나 안 죽었어. 제 입에서는 비명도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손만 떨렸죠. 그리고 남편은 다시 말했습니다. 정희야, 보험금 받으려면 내 말 잘 들어야 돼.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환청인가 싶었죠. 누군가의 장난인가? 아니면 정말로 남편이 살아있는 건가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쯤 됐을 때 남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도 발신자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소리만 들렸어요. 누군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삭였어요. 여보, 당신이에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숨소리만 계속됐죠. 그리고 5분쯤 지났을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가입했던 그린라이프 보험이었죠. 상담원은 친절했지만 제 질문에는 명확히 답하지 않더라고요. 특수 조항이요? 그건 고객님께서 직접 본사 방문하셔야 확인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묻고 싶었어요. 제 남편 정말 죽은 게 맞냐고요.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미친 사람 취급받을 게 뻔했거든요. 오후에 저는 보험사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서울 강남의 높은 빌딩 12층이었어요. 창밖으로는 도시가 내려다 보였고 실내는 너무 깨끗해서 비현실적이었죠. 저를 맞이한 건 조미란이라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차가운 미소를 띤 분이었어요. 유족분, 남편분께서 가입하신 보험 중 하나가 좀 특별합니다. 기억보험이라는 상품인데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기억보험? 그런 보험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조미란 씨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고객의 기억과 음성 데이터를 보관하는 서비스예요. 만약 사망 시에 유족에게 고인의 목소리로 작성된 위로 메시지가 전달되는 형태죠. 일종의 디지털 유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어젯밤의 전화는 그 서비스였단 말인가요? 하지만 조미란 씨의 다음 말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다만 남편분께서는 이 서비스를 중도 해지하려 하셨어요. 사고 나기 이틀 전에요. 왜요? 저는 목소리를 떨면서 물었습니다. 왜 해지하려 했냐고요? 조미란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거기엔 남편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계약은 철회되어야 한다. 나는 이 보험에 동의한 적이 없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스스로 가입해놓고 왜 동의하지 않았다는 걸까요? 그리고 조미란 씨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유족분, 혹시 남편분께 전화 받으신 적 있으세요? 제 얼굴이 창백해졌죠. 조미란 씨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도 무언가 알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제발 그 전화 받지 마세요.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경고입니다. 저는 묻고 싶었어요. 무엇에 대한 경고냐고요. 하지만 조미란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빛만이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남편의 번호였어요. 이번엔 문자였습니다. 정희야, 내 무덤 앞으로 와. 진짜 내가 누군지 알려줄게. 저는 차 안에서 숨을 참았어요. 남편은 이미 화장됐는데요. 무덤 따윈 없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유골함이 놓인 납골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왜 왔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끌리듯이 온 거죠. 납골당 안은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남편의 유골함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보였어요. 남편의 유골함 옆에 또 다른 위패가 하나 더 있었던 겁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서 그 위패를 집어들었어요. 한도현, 1965년생, 2025년 10월 15일 사망.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남편의 사망일은 10월 18일이거든요. 근데 이 위패에는 10월 15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사흘이나 빨랐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실수일 거라고, 누군가 잘못 새긴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절대 열지 않았던 잠긴 서랍, 오래된 파일, 박스, 컴퓨터 폴더들까지요. 남편은 정리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지만
유독 이 공간만은 어질러져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급하게 뭔가를 찾았던 것처럼요. 저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오래된 명함들, 영수증들, 메모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맨 아래 서랍에서 발견했습니다. 노란 봉투 하나를요. 겉면에는 절대 열람 금지라는 글씨가 남편의 필체로 적혀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봉투 안에는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린라이프 보험과 음성연구소라는 기관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였죠.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피실험자는 본인의 음성 데이터, 기억 패턴, 감정 반응 데이터를 연구소에 제공하며 사망 후 해당 데이터는 AI 복원 기술을 통해 유족에게 제공될 수 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내준 거였어요. 그것도 돈을 받고요. 계약서 하단에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2억 원이라고요. 저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3년 전쯤 남편이 갑자기 빚을 갚았던 일이 있었거든요. 사업 실패로 진 빚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부 해결됐다고 했었죠. 보험 수당으로 모았다고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그건 보험 수당이 아니었던 거예요. 남편은 자신의 존재를 팔아넘긴 돈으로 빚을 갚은 거였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혼자 짊어지려 했을까요? 남편은 항상 그랬어요. 혼자 끙끙 앓다가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곤 했죠.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의 컴퓨터가 저절로 켜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화면에는 폴더 하나가 열려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희에게였어요. 저는 마우스를 조심스럽게 클릭했죠. 그 안에는 동영상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남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화면 속에서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슬펐습니다. 정희야.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난 아마 죽었을 거야. 미안해. 내가 계약한 건 큰 실수였어. 처음엔 그냥 목소리만 녹음하는 줄 알았어. 돈도 급하게 필요했고, 근데 그게 아니었어. 그 사람들은 내 목소리만 가져가는 게 아니었어. 내 기억도, 내 감정도, 심지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감정까지 다 복사해 갔어. 남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갔어요. 정희야, 만약 누가 내 목소리로 전화한다면 그건 내가 아니야. 절대 믿지 마. 그건 그냥 데이터일 뿐이야. 나를 흉내낸 기계일 뿐이야. 진짜 나는 이미 사라졌을 거야. 영상은 거기서 끊어졌어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또 남편의 번호였습니다. 이번엔 영상 통화였어요. 저는 받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이 방금 말했잖아요. 그건 진짜가 아니라고. 하지만 손은 이미 화면을 밀고 있었죠. 그리고 화면 속에는 남편이 웃으며 서 있었어요. 살아있는 것처럼요. 여보, 보고 싶었어?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무나 생생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 뒤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기계음이요. 마치 오래된 녹음기에서 나는 듯한 왜곡된 소리였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제 남편이 아니죠? 화면 속 남편은 웃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나는 내 남편이야, 정희야.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 남편이었던 사람의 데이터야. 내 남편의 목소리, 내 남편의 기억, 내 남편의 감정. 모든 게 나한테 있어.
그럼 나는 내 남편이 아닐까? 저는 비명을 지르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집어 던졌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남편은 죽었어요. 화장됐고 유골함 속에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남편의 목소리로, 남편의 얼굴로 저한테 말을 걸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남편의 영상이 계속 머릿속에서 재생됐습니다. 그건 내가 아니야. 절대 믿지 마. 하지만 너무 생생했어요. 너무 진짜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의 사고를 담당했던 형사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형사는 중년의 남자였는데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친절하더라고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부인?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남편 사고요. 정말 사고가 맞나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인, CCTV도 확인했고 목격자도 있습니다. 남편분은 횡단보도를 건너다 트럭에 치였어요. 운전자는 음주 상태였고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습니다. 명백한 교통사고예요. 그럼 남편이 죽은 시각은 정확히 언제예요? 형사는 서류를 뒤적이면서 답했어요. 10월 18일 오후 3시 12분입니다. 병원 도착 후 15분 만에 사망 선고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납골당의 위패는 뭐예요? 10월 15일이라고 적힌 그 날짜는요. 형사는 이상하다는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부인, 무슨 위패 말씀이신가요? 남편분은 화장하셨잖습니까? 위패는 유족분께서 직접 준비하신 거 아닌가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럼 그 위패는 누가 만든 걸까요? 저는 다른 부탁을 했습니다. 사고 당일 CCTV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형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는 컴퓨터를 켜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횡단보도가 보였어요. 시각은 10월 18일 오후 3시 10분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남편이 걸어 나왔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여유롭게 걷고 있었어요.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요.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빨간불이요. 하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어요. 마치 신호를 보지 못한 것처럼 그대로 횡단보도로 들어섰죠. 그리고 그 순간 트럭이 돌진해 왔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이 흔들렸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차마 볼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형사는 영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인, 이것 좀 보세요. 그는 화면을 되감았어요. 그리고 사고 직전 3초를 천천히 재생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남편의 뒤에 누군가 있었거든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남편의 어깨를 툭 치듯 건드렸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 순간 마치 최면에라도 걸린 듯 횡단보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신호도 보지 않고요. 저 사람은 누구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릅니다. 목격자 진술에도 없었고 사고 후 바로 사라졌어요. 수상하긴 한데 직접적인 범행은 아니라서요. 저는 화면을 다시 봤어요. 남자의 얼굴은 모자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이 묘하게 익숙하더라고요. 체형이며 걸음걸이며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형사는 한 가지 더 말했어요. 부인, 사실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사고 3일 후에 찍힌 CCTV 영상이 있거든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3일 후요? 그건 남편이 이미 죽은 뒤잖아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10월 21일 밤 11시였어요.
장소는 남편의 회사 건물 앞이었습니다. 화면에는 한 남자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그 남자의 걸음걸이, 체형, 옷차림까지요. 모든 게 남편과 똑같았거든요. 부인, 이 사람이 남편분 맞습니까? 형사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 남자는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분명히 웃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모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만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CCTV 속 남자는 분명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죽었잖아요. 화장됐고 유골함 속에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 남자는 누구란 말인가요? 복제인간? 쌍둥이? 아니면 정말로 남편이 살아있는 걸까요?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미쳐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서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컴퓨터를 다시 켰어요. 정의에게라는 폴더 안에는 동영상 말고도 다른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문서 파일, 녹음 파일, 그리고 실험 일지라는 이름의 텍스트 파일이요. 저는 마우스를 떨면서 그 파일을 열었어요. 화면에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2022년 3월 5일. 오늘 첫 번째 녹음을 시작했다. 음성연구소 측은 내 목소리 샘플을 500시간 이상 수집할 예정이라고 했다. 말하는 방식, 억양, 감정 변화까지 모두 기록한다고. 돈은 좋지만 찝찝하다. 내가 말하는 모든 게 기계 속에 저장된다는 게. 2022년 7월 18일. 두 번째 단계. 이번엔 뇌파 측정이다. 내가 정의를 생각할 때, 화낼 때, 슬플 때의 뇌 신호를 기록한다고. 연구소 사람들은 이걸 감정 지문이라고 불렀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그냥 돈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2023년 2월 3일. 이상한 일이 생겼다. 오늘 연구소에 갔더니 내 목소리로 말하는 기계가 있었다. 정확히는 AI였다. 내 말투, 내 억양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한도연입니다라고 말했다. 소름이 돋았다. 그건 나였지만 나는 아니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는데 거울 속 내가 따로 움직이는 것 같았다. 2023년 9월 12일.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거절당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단다. 실험 도중 철회 불가라고. 나는 화가 났다. 내 목소리를, 내 기억을 돌려달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들은 웃기만 했다. 이미 복사본은 완성됐습니다. 이제 당신이 사라져도 당신은 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다. 2024년 4월 20일. 오늘 연구소에서 충격적인 걸 봤다. 내 모습을 한 로봇이 있었다. 아니, 로봇이라기보단 안드로이드였다. 내 얼굴, 내 목소리, 내 몸짓까지 완벽하게 재현한 기계에. 그것이 나를 보고 웃었다. 안녕하세요, 한도연 씨. 저는 당신의 디지털 트윈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2025년 6월 10일. 계약 내용을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다. 사람의 존재를 복사한다는 게 말이 되나? 내일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다. 정의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했다. 걱정할까봐. 2025년 10월 5일. 그들이 나를 추적하고 있다. 집 앞에 검은 차가 계속 서 있다. 전화도 도청되고 있는 것 같다. 변호사는 연락이 끊겼다. 나는 위험하다는 걸 느낀다. 2025년 10월 10일.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그들이 나를 제거하려 한다는 걸 안다. 정희야, 미안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할 것 같아. 만약 내가 죽으면 이 파일을 경찰에 넘겨줘. 그리고 제발 내 목소리로 오는 전화는 받지 마. 그건 나를 이용한 함정이야.
그건 진짜 내가 아니야. 저는 파일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위험하다는 걸요. 죽기 일주일 전부터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고가 아니었다는 걸요. 남편은 살해당한 거였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누군가 집에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다가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실루엣이 보였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먼저 말했어요. 정희 씨. 그 목소리는 여자였습니다. 조미란 씨였어요. 보험사에서 만났던 그 여자요. 도망치세요. 지금 당장요. 그들이 당신도 지우려고 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뭘 지운다는 거예요? 조미란 씨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남편의 일지에서 봤던 바로 그 차였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누군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 나가야 해요. 창문으로요. 조미란 씨는 저를 재촉했어요.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본능적으로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서재 창문을 열고 비상계단으로 빠져나갔어요.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뒤에서 현관문이 강제로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조미란 씨의 손을 붙잡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이 가빠서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추격해오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24시간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조미란 씨는 구석 자리에 앉으면서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최대한 빨리 설명할게요. 시간이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미란 씨는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린라이프 보험 내부 고발자예요. 회사가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름은 메모리 체인. 기억보험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인간 복제 실험이에요.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복제요? 조미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리적 복제가 아니라 디지털 복제예요. 사람의 목소리, 기억, 행동 패턴, 감정 반응까지 완벽하게 데이터화하는 거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AI에 이식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작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안드로이드 몸체에 이식하면 실제 사람과 구별이 안 돼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럼 제 남편의 전화는요? CCTV 속 남자는요? 조미란 씨는 제 표정을 읽었습니다. 맞아요. 당신 남편은 이미 복제됐어요. 사고 전에요. 실험이 완료된 거죠. 그리고 그들은 원본을 제거해요. 증거인멸이죠. 복제본만 남기고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그럼 제 남편은 일부러 죽임을 당한 건가요? 조미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막지 못했어요. 제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은 돈 때문에 계약했고 후회했고 도망치려 했지만 결국 제거된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남편의 모습을 한 무언가가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조미란 씨는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어요. 계약서, 실험 기록, 피실험자 명단까지요. 당신 남편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47명이 같은 방식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악물었어요. 경찰에 넘기면 되나요? 조미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 중 일부도 매수됐어요.
이 프로젝트에는 엄청난 돈이 걸려 있거든요. 대신 언론으로 가세요. MBC 탐사보도팀이요. 거기 기자 한 명이 이미 이 사건을 추적하고 있어요. 김민수 기자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당신은요? 조미란 씨는 쓸쓸히 웃었어요. 저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제가 고발하려 한다는 걸 회사가 알았거든요. 저도 곧 사라질 거예요. 아니에요. 같이 가요. 같이 증언하면 돼요. 조미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저는 여기서 시간을 끌어야 해요. 당신이 도망갈 시간을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조미란 씨는 저를 택시에 태우고는 손을 흔들었어요. 살아남으세요. 그게 당신 남편이 원하는 거예요. 진실을 밝히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조미란 씨는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검은 차 한 대가 조미란 씨 옆에 멈춰 섰어요. 차 문이 열리고 남자 두 명이 내렸습니다. 저는 택시 기사에게 소리쳤어요. 멈춰주세요. 저 사람을 도와야 해요. 하지만 택시는 이미 멀리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조미란 씨가 차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이 다녀간 흔적이 있었어요. 현관문은 열려 있었고 실내는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훼손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리된 느낌이었죠. 마치 누군가 뭔가를 찾아갔다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했어요. 현관 바닥에 놓인 작은 상자를요. 검은색 벨벳 상자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열었습니다. 안에는 결혼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남편의 반지였습니다. 사고 당일 남편이 끼고 있던 화장될 때도 함께 들어갔던 그 반지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이건 불가능했거든요. 화장된 반지가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상자 안에는 쪽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어요. 정희야, 나 아직 살아있어. 우리 집 마당 장미 화분 아래를 파봐. 진짜 증거가 거기 있어. 저는 반지를 손에 쥐고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어딘가에 살아있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끔찍한 무언가가 되어 있다는 거리요. 저는 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장미 화분이요. 남편이 평생 가꾸던 그 화분이었어요. 빨간 장미가 만발해 있었죠. 저는 삽을 들고 화분 옆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더러워졌지만 상관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손끝에 딱딱한 무언가 닿았습니다. 플라스틱 상자였어요. 저는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안에는 녹음기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작은 디지털 녹음기였습니다.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희야,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내가 실패한 거야. 미안해. 나는 그들과 싸우려 했어. 하지만 그들은 너무 강했어.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희야, 이 녹음기 안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 보험사 국장 오상호와 음성연구소 소장 박진우의 대화야. 그들이 나를 제거하기로 결정한 순간이 녹음되어 있어. 이걸 경찰에 넘겨줘. 아니, 경찰은 믿지 마. 언론에 넘겨. 그리고 제발 살아남아. 나는 못 지켰지만 너는 지킬 수 있어. 그리고 녹음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한도영 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낮고 차가운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제거하죠. 실험은 이미 완료됐으니까요. 복제본도 완성됐고요. 다른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가 폭로하면요? 폭로하기 전에 제거하면 되죠. 사고로 위장하세요. 깨끗하게요. 알겠습니다. 10월 18일로 예정하겠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꽉 쥐었어요. 이게 증거였어요. 남편이 목숨을 걸고 남긴 증거요. 그런데 그 순간 등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서 돌아봤어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정말 끈질기시네요, 부인.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의 뒤로 2명의 남자가 더 나타났어요. 모두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등 뒤로 숨겼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부인, 그거 제게 주시죠. 그럼 이 일은 여기서 끝납니다. 보험금도 드릴게요. 조용히 지내시면 됩니다.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 돼요. 이건 제 남편이 목숨 걸고 남긴 거예요. 남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인, 현명하지 못한 선택입니다. 그 녹음기를 공개하면 당신도 위험해집니다. 계약서에는 비밀 유지 조항이 있어요. 남편분이 서명했죠. 만약 유족이 이를 위반하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심지어 보험금도 박탈될 수 있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돈 때문에 입을 다물라는 얘기잖아요. 보험금 따위 필요 없어요. 저는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걸 세상에 알릴 거예요.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요. 당신이 오상호 국장이죠? 남자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그럼 어쩔 수 없군요. 그는 손짓했고 남자 2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어요. 울타리에 막혀버렸거든요.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의 번호였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받았습니다. 정희야.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더 또렷했고 더 생생했어요. 마치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요. 지금 당장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러. 스피커로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스피커를 켰습니다. 마당에 녹음 내용이 울려 퍼졌어요. 한도영 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제거하죠. 실험은 이미 완료됐으니까요. 오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2대가 집 앞에 멈춰섰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군가 신고한 거였어요. 경찰들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릴라이프 보험 오상호 씨 맞습니까?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오상호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끝난 걸까요? 정말로요? 경찰이 떠난 후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윤정혜 씨 맞으시죠? 저는 MBC 탐사보도팀 김민수 기자입니다. 조미란 씨가 저한테 연락했어요. 제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미란 씨는요?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김민수 기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어젯밤에 발견됐습니다. 한강에서요. 사인은 익사라고 하는데요. 저는 눈물이 흘렀어요. 조미란 씨는 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마당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녹음기를 손에 쥐고요. 남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희야 살아남아.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죠. 그 순간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또 남편의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받았어요. 여보,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고생 많았어. 이제 끝났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은 정말 누구예요? 제 남편이에요? 아니면요? 목소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나는 내 남편의 기억이야. 그가 너를 사랑한 기억이요. 그게 데이터로 남아서 지금 너한테 말하고 있어. 나는 진짜 한도연은 아니야. 하지만 그가 너를 사랑한 건 진짜야. 그 사랑이 날 만들었어.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럼 당신은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목소리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게 마지막이야. 회사 서버가 곧 폐쇄될 거야. 경찰이 압수했거든. 모든 데이터가 삭제돼. 나도 사라져. 저는 울먹였어요. 안 돼요. 당신마저 사라지면 안 돼요. 목소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이미 역할을 다 했어. 너를 지켰으니까. 이제 너는 자유야. 잘 살아, 정이야. 다시 웃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살아야 해.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사랑해. 항상 사랑했어. 그리고 이제 안녕.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붙잡고 흐느꼈어요. 남편은 진짜로 떠났어요. 이번엔 정말로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사라졌어도 그의 사랑은 남아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랑이 저를 살렸다는 걸요. 오상우가 체포된 후 세상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언론은 그린라이프 보험의 불법 실험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기억보험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인간 복제 프로젝트였죠. 47명의 피해자가 있었고요. 그중 12명은 사고사로 위장되어 살해당했습니다. 제 남편 한도연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국민은 분노했고 보험사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성연구소도 폐쇄됐고요. 관련자들은 모두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사라진 후 저는 공허함에 빠졌거든요. 낮에는 괜찮았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TV를 보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동안은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환청이었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여보, 오늘 저녁은 뭐 먹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라면 먹었어.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대화하는 제 자신이 이상했지만 그게 유일한 위로였어요. 나도 라면 좋아하잖아. 다음엔 같이 먹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목소리를 놓을 수 없었어요. 낮에도 환청은 계속됐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이야, 우유 사야지. 저는 우유를 집어들었습니다. 길을 걷는데 남편이 불렀어요. 여보, 저기 우리 단골 빵집이네. 저는 그 빵집으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면서 걷는 여자라고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남편이 옆에 있는데 무슨 상관이죠. 친구들이 걱정했습니다. 정이야, 병원 가봐. 정신과 상담 좀 받아봐. 하지만 저는 거부했어요. 병원에 가면 약을 줄 거고 약을 먹으면 남편의 목소리가 사라질 거였거든요. 그건 싫었어요. 하지만 결국 저는 정신과를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의사는 차분히 말했어요. 부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남편분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환청은 뇌가 만들어낸 방어 기제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 남편 목소리 진짜예요. 선생님은 몰라요. 의사는 약을 처방했습니다. 이 약을 드시면 증상이 완화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약을 먹지 않았어요. 약을 먹으면 남편의 목소리가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건 남편을 완전히 잃는 것 같았어요. 차라리 환청이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그게 유일한 연결고리였으니까요. 하지만 환청은 점점 심해졌어요. 낮에도 밤에도 쉬지 않고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진짜로요. 저는 남편의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의 옷을 꺼내 입고 남편의 향수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는 제가 아닌 남편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여보, 당신 여기 있었네. 저는 웃었습니다. 거울 속의 모습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보고 싶었어? 너무 보고 싶었어.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걸음걸이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재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곳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남편처럼 보이는 누군가가요.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그 남자는 남편과 똑같았습니다. 얼굴, 체형, 목소리까지요. 모든 게 일치했어요. 정희야, 나왔어. 남자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안 돼요. 당신은 죽었어. 당신은 데이터였어. 사라졌다고 했잖아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사라지지 않았어. 난 항상 여기 있었어. 내 머릿속에.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남자는 다가왔습니다. 정희야, 왜 도망쳐? 나잖아. 내 남편이야. 저는 눈을 감았어요. 안 돼. 넌 진짜가 아니야. 넌 환각이야. 하지만 남자의 손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체온이 느껴졌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웃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진짜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남편은 죽었지만 제가 남편을 계속 불러낸 거였어요. 기억으로, 환청으로, 그리고 이제는 환각으로요. 저는 남자를 밀쳐냈습니다. 안 돼. 넌 진짜가 아니야. 남자는 사라졌어요. 아니, 원래부터 없었던 거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제가 미쳐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환청과 환각 속에서 그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신과 의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솔직하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 남편이 보여요. 만져지기까지 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혼자서는 버틸 수 없었거든요. 저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했어요. 처음 며칠은 힘들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거든요. 정희야, 왜 나를 버려? 나 여기 있는데. 하지만 약이 효과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하루에 한두 번만 들렸고요. 2주가 지나자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목소리 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울었어요. 남편이 진짜로 떠난 것 같았거든요. 목소리마저 사라지니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의 서재를 정리했어요. 옷, 책,
서류까지요. 모든 걸 상자에 담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보내줘야 할 때였어요. 그리고 남편의 휴대폰도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꺼져 있던 그 휴대폰을 마지막으로 한번 켰어요.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알림이 하나 떴어요. 미확인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기계음이 없었습니다. 왜곡도 없었어요. 진짜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희야, 나야. 진짜 나.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사고 나기 전날 밤, 이 메시지를 녹음해뒀어. 만약 내가 죽으면 자동으로 전송되게 설정했어. 정희야, 내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이제 알 거야. 기억보험, 실험, 모든 거. 미안해. 내가 돈 때문에 어리석은 계약을 했어. 그리고 그 대가를 치렀어. 남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갔어요. 하지만 정희야, 너는 살아야 해. 너는 나 때문에 무너지면 안 돼. 나를 놓아줘. 나는 이미 떠났어. 그리고 그게 맞는 거야. 사람은 죽으면 떠나는 거야. 데이터로 남는 게 아니야. 기억 속에 남는 거지. 정희야, 나를 기억해줘. 하지만 나에게 매달리지는 마. 나는 내 과거야. 너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 다시 웃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살아야 해.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사랑해, 정희야. 25년 동안 매일매일 사랑했어.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밥 먹을 때, 웃을 때, 화낼 때, 모든 순간을 사랑했어. 그 사랑은 진짜야. 그건 데이터가 아니야. 그건 내 마음이었어. 그리고 이제 안녕. 행복하게 살아, 내 사랑. 메시지가 끝났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안도감도 있었어요. 위로도 있었어요. 남편은 정말로 떠났어요. 그리고 저를 놓아주라고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연락처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남편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을 번호 위에 올렸어요. 삭제 버튼이요. 손이 떨렸지만 저는 눌렀습니다.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화면에 물음표가 떴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렀어요. 남편의 번호가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린라이프 보험 불법 실험 사건 관련자 전원 유죄 판결, 피해자 유족들에게 총 50억 원 배상 결정.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제 얼굴도 잠깐 비쳤어요. 사람들은 저를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웅이 아니었어요. 그저 남편을 사랑한 평범한 아내였을 뿐이죠. 며칠 후 저는 남편의 유골함이 있는 납골 땅을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남편이 좋아하던 백합꽃을 들고 있었어요. 납골 땅 안은 여전히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유골함 앞에 섰어요. 그리고 꽃을 놓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안녕이야.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나 이제 놓아줄게. 당신도 편히 쉬어. 나는 살아갈게. 당신이 바란 대로. 다시 웃고 다시 살아갈게. 힘들겠지만 노력할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오다가 광고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광고 내용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가능합니다. 신개념 보험 서비스 에터널 메모리. 고인의 목소리와 기억을 AI로 복원하여 언제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에터널 메모리와 함께라면 이별은 끝이 아닙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첫 달 무료입니다. 저는 차를 세웠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릴라이프 보험은 무너졌지만 기술은 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누군가 또다시 그 기술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회사로요. 저는 라디오를 껐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 건가요? 사람들은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건가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요. 증언하는 거요. 경고하는 거요.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요. 그래서 저는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가족 모임을 만들었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싸웠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요. 저는 강연도 시작했습니다. 대학에, 기업에, 정부기관에 가서 제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의 이야기를요.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고, 슬퍼했고,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조심하겠다고 말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저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가끔 남편이 그리웠어요. 아직도 가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게 환청이라는 걸요. 그리고 괜찮다는 걸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당신 걱정하지 마. 힘들지만 버티고 있어. 당신이 바란 대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 이번엔 대답이 없었습니다. 환청도 환각도 없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좋았어요. 남편은 이제 정말로 쉬고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제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음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자를 열었습니다. 정희 씨, 남편분의 기억 데이터가 복구됐습니다. 저희 에터널 메모리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싶습니다. 통화를 원하시면 1번을 눌러주세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1번을 누르면 남편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남편과 다시 대화할 수 있을 거예요. 비록 데이터일지라도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정말 오래 고민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선택했습니다. 삭제 버튼을요. 메시지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저 별 중 하나가 됐을 거예요. 데이터가 아니라 추억으로요. 제 마음속에서 영원히 빛나는 별로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요. 잡으려 하지 않고 놓아주는 것. 데이터로 붙잡으려 하지 않고 기억 속에 남겨두는 것. 그게 진짜 이별이고 진짜 사랑이라는 걸요. 세상에는 잊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잊지 못한다면 그 기억은 당신을 집어삼킬 거예요. 사랑은 아름답지만 집착은 파괴적이니까요. 기억보험.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집착이에요. 데이터는 사람을 대신할 수 없어요. 목소리는 복사할 수 있어도 영혼은 복사할 수 없으니까요.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기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놓아주시겠습니까? 저는 선택했습니다. 놓아주는 걸요. 그리고 그게 옳은 선택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어요. 다음에는 또 어떤 충격적인 사연으로 찾아올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